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찬원아, 14살 아들이 울먹이며 했던 이 말에 한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벽 2시에 일어나 갓난아이를 업고 시장으로 향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하루 수면 시간은 단 4시간, 하지만 그분의 꿈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새벽 서리가 내린 골목길을 걸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시절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970년대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신 김선희 씨입니다. 일부 평범한 세계의 일상. 1973년 가을, 서울 동대문 시장 한편에는 작은 좌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좌판의 주인은 28의 젊은 여인 김선희 씨였습니다. 선희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그분은 포대기에 갓난아이를 업고 남대문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우면 안 되는데. 아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선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등에 업힌 3달 된 아들 민수는 엄마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선희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양말과 속옷을 떼어다가 동대문 시장 좌판에서 파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그 돈만으로는 월세와 쌀값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좌판을 펼치는 선희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28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손등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튼 고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물건을 정리할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 양말 3켤레에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손님. 질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선희 씨는 그렇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등에 업힌 민수가 울면 젖을 물렸고 잠들면 다시 포대기를 고쳐 맸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옆 좌판 아주머니가 얘 좀 봐줄게. 밥이나 먹고 와 하고 손짓했지만 선희 씨는 김밥 한 줄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저녁 8시가 되면 좌판을 걷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많은 날 3,000원, 적은 날 1,000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 씨는 늘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너 대학 보낼 거야. 우리 아들만큼은 배워서 떳떳하게 살아야 해. 이부 모험의 소명 변화의 시작.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겨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석 달간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어갔고 수입은 선희 씨의 좌판 하나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좌판 매출은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일이 다가왔지만 돈이 모자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옆 좌판 아주머니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선희야, 남대문 도매상에서 직원을 구한다더라. 새벽 일이긴 한데 좌판보다는 돈이 될 거야. 선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좌판을 접으면 자유는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도매상 직원이 되면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더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했고 민수를 돌볼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수 아빠, 내가 도매상에 취직하려고 해요. 당신이 낳으실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선희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산부 실형과 고난 역경의 연속. 도매상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이웃집 할머니께 맡겨야 했고 선희 씨는 아침 8시까지 6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재고를 정리하고 주문을 받고 배송을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그것이 선희 씨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민수의 말에 선희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2~3개씩 다니는데 민수는 학교 끝나면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더 열심히 벌게. 선희 씨는 도매상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민수가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희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느 날 일터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했지만 선희 씨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 일하세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14살 민수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너는 꼭 공부해야 해. 엄마는 괜찮아. 선희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그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부 멘토와의 만남 지혜의 순간,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선희 씨는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웃은 선희 씨보다 10살이 많은 정 여사였습니다. 정 여사 역시 혼자 2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고 큰아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그렇게 몸 혹사하면 안 돼요.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버텨야죠. 정 여사는 선희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돈이 모자라요. 민수가 학력고사를 봐야 하는데 과외도 시켜야 하고. 선희 씨, 제 말 들어봐요.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 쓰러지면 민수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 여사의 말에 선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에요. 제 큰아들도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독학으로 서울대 갔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의지. 정 여사는 선희 씨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웠는지, 어떻게 작은 돈으로도 좋은 책을 구해 읽게 했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버텼는지를. 그날 이후 선희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청소 일을 줄이고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민수가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꼭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그러려면 배워야 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배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란다. 선희 씨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부시험과 보상 결실의 순간, 1988년 11월 학력고사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는 그날 새벽 민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오늘은 너의 날이다.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깨웠습니다. 시험장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지만 선희 씨와 민수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선희 씨는 초라한 옷차림이 신경 쓰였지만 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시험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민수가 나왔을 때 선희 씨는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 봤니? 네, 엄마. 최선을 다했어요. 2달 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민수야, 민수야. 선희 씨는 일터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이미 발표를 확인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해 가까운 세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생전 처음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단둘이 작은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미 충분해.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육부 귀환 감사의 실천.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수는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이건 내 돈이니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선희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 엄마를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60이 넘은 선희 씨는 그제야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민수는 아이의 이름을 감사해서 따온 감수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에게도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선희 씨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모든 고난과 아픔, 눈물과 땀이 결국은 이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에필로그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와 아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를 살아내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고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희 씨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아이를 업고 일터로 향하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후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선희 씨가 민수에게 물려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사랑하는 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희 씨처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